미국 대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바이든 초박빙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모든 개표가 실시될 때까지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큰 승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잠시 후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11월 4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특집 대담이 있어서요.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만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침에 이 속보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는 정신이 없어갖고 몰랐는데 예. 강원도 고성 전방에서 북한 남성이 붙잡혔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 우리 군이 강원도 동부 지역 전방에서 감시 장비에 포착된 미상 인원 1명을 추적해서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강원도 고성 지역의 민간인 통제선, 그러니까 민통선 내에서 붙잡혔고요. 군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군과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 월남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민간인한테 어떻게 보면은 네. 군의 또 그러니까요. 전방 철책이 뚫린 그런 상황이 됐죠. 좀 질책이 좀 있겠다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저녁 7시, 8시쯤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철책에 접근한 상황이 포착이 됐고 군이 해당 부대 대침투 경계령이죠. 진돗개를 하나로 격상하고 네. 수색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작전을 벌여서 북한 주민 신병 확보가 상황 발생 10시간 만에 이뤄진 건데요. 이 남성은 최전방 철책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 과정에서 철책 일부가 훼손이 됐습니다. 근데 최전방 철책을 보면 이게 3중으로 설치돼 있어요. 근데 3중 철책을 넘어올 때까지 군이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최전방 철책에 과학화 경계 감시 장비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철책에 닿으면 센서가 울려요. 그래서 뭐 5분 대기조 같은. 근데 왜? 네, 몰랐을까요? 출동해야 되는데 음. 이 남성의 귀순 당시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작동하지 않은 건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군에서 파악을 해본다고 하니까요. 네.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이야기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뭐 사표는 냈는데 일단 반려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국회 기재위에 나와서 갑자기 사의 표명을 공개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도 좀 당황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이 오늘 예결위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서 어제 부총리가 정말 이례적으로 상임위 회의장에서 사의 표명한 사실을 공개해서 국회 예산심사 김을 다 빼버렸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어 곧 떠나겠다는 분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만두는 장관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 박홍근 의원은 부총리가 정책 조율 과정에서 본인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데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공직자로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거취를 말한 거다. 뭐 이렇게 좀 방어를 했고요. 예산 편성의 총괄 책임자였던 분으로서 심사를 충실히 마무리하고 향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두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 뭐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네네. 이런 여야 공방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부총리로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제가 편성한 입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신의 이 사의 표명 이걸 정치쇼라고 얘기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운영이 청와대 국정감사에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지난달 29일에 있어야 됐던 그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건데 조금 네. 미뤄진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싸움이 많았다고 고성에. 예, 초반에 고성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 둘러싸고 여야 간에 아하. 고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서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여당 의원들이 즉각 아니 민주당을 감사하는 거냐.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왜 민주당에 대해 질문하냐. 이렇게 고성을 지르며 거센히 항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란이 좀 이어지자 김태년 위원장이 질의 중에는 가급적 방해 행위를 삼가달라. 피감기관이 답할 것이다 라며 여당을 제지했고요. 고성에 잦아든 다음에 김정재 의원은 여당이 후보자를 내는 건 박원순, 오거돈
이 두 전직 시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뭐냐라고 따져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 노영민 실장은 여야 간의 정쟁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답을 했고, 김정재 의원은 대통령은 김학의 장자연 사건 진상을 밝히라고 하면서도 추미애 윤석열 갈등, 박원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 하며 선택적 침몰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뭐 이런 질의가 있고 난 다음에 민주당, 특히 문정복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했다. 그러니까 선택적 침묵이 사실에 근거한 얘기냐, 대통령을 욕보이고 발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맞는 얘기냐, 이렇게 또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쉬운데. 아,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대선 개표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훨씬 선전하는 분위기죠. 현지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개표 상황 뭐 혼전의 혼전인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먼저 대표님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로 박빙일 줄? 아니었어요. 네. 오늘 선거는 다녀보지를 못하고 캠페인 캠프랑 접촉도 못 해보니까 그냥 저 역시도 분위기하고 여론하고 네. 지지율 가지고 근데 뭐 마지막 한 열흘 동안 트럼프 폭풍 유세에 나오는 트럼프 지지층들 보고서는 여기저기서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플로리다는 맨 처음에 오픈했는데 플로리다 결과는 약간 예상은 좀 했었습니다. 되게 김지훈 박사님 아시겠지만은 선거가 요즘에는 흐름을 주도하면은 그렇죠. 누가 더 지지율 앞선다라는 것보다는 흐름을 주도해가지고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버리는 그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플로리다가 좀 그랬습니다. 아하. 그런데 플로리다를 빼놓고 나머지에서 조 바이든은 그 선거가 너무 성적이 안 좋아요. 그렇군요. 지금 상황은 그 애리조나하고 네바다는 이미 바이든 걸로 돼 있는 걸로 쳐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다음에 그 펜실베니아는 좀 놔두고 좀 그 우편 들어오고야 이건 말이 많으니까 놔두면은 조지아하고 노스카이롤라이나하고 미시간하고 위스콘신이에요. 네. 이 네 개 중에서 바이든이 조지아는 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은 한 2% 차이로 바이든이 밀리고 있는데 바이든한테 몰표가 나오는 아틀란타가 개표가 제일 안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붙으면은 조지아가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중에서 바이든이 하나만 이기면은 펜실베니아는 놓고 하더라도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이 다 그 트럼프가 그 리드하고 있어요. 앞서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그 우편 투표 포지션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이게. 그래서 개표가 될수록 이 차이가 좁혀지고서 뒤집을 수 있다. 그 측근들이 이제 들어가라고 막 그러는 것 때문에 일어나 들어가면서 바이든이 얘기하고 갔죠. 끝까지 지켜보자. 나는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이러고 갔고 트럼프는 이미 뭐 이긴 것처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우편 투표 이게 우편 투표 가지고 이거 도둑질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언급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조지아의 아틀란타 지역, 뭐 대도시이고 또 민주당세가 좀 강하고 또 바이든이 이제 대거 가져갈 거라고 보는 곳하고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같은 경우는 지금 우편 투표를 지금에서 뭐 대조해서 그걸 개봉을 해갖고 하느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렇죠. 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은 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찍 나와갖고 우편 투표로 훔쳐갈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조금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네, 한편에서는 지금 개표 상황을 놓고 볼 때 네, 구테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 그러면서 이 우편 투표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냐.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이 뉴스 채널의 전문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저도 보다 보니까 그냥 집에 가서 잘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면 되는데 왜 저 얘기를 지금 해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냐. 뭐 이런 말이 좀 있기도 하고 그 공화당 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그렇죠. 네. 나오는데 여하튼 트럼프는 굉장히 익사이팅해 있고 스스로도 뭐 그렇게 막 얘기한 게 근접돼서 된 것 같습니다. 4년 전 현상이 있겠다. 네네. 이런 내용들이요. 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어쨌든 바이든이 입장 표명은 먼저 했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올 걸 알고 먼저 한 거겠죠? 그렇죠. 빨리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선수를 친 것 같고, 하여튼 꽤 가겠다. 시작을 결정되지 않고 꽤 가겠다. 우편 투표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언제쯤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대표님 보시기엔? 지금으로선 바이든 쪽에서는 편안하게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집계돼야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편안하게라는 건 뭐냐면 각 주에서의 별 큰 무리 없이 충돌이나 소요 없이 그 양쪽이 다 동의하는 결론 그런 집계 그런 거가 빠지고 왜냐하면 뭐 이제 앞서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든 쪽에서는 그렇게 기다릴수록 그렇고 뭐 트럼프는 뭐 종잡을 수가 없죠. 지금 이긴 거의 분위기를 더 크게 불려가지고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긴 걸로 이렇게 여론이 돼버리죠. 트럼프. 그렇죠. 아마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기세를 갖고 가려고 아마 그 일종의 도구 피스가 아닐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알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제도도 복잡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또 전개가 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가 뭐 대표님을 또 엿져서 인터뷰를 해야 될 시간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매우 조만간. 여하튼 이번에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또 한 가지 굿뉴스는 전 이 방송이라 또 한 가지 굿뉴스는 한인 연방의원이 이제 2명 엔딩에서는 확정됐습니다. 확정됐군요. 그리고 워싱턴의 워싱턴 디스트릭의 메릴린 스트리랜드라는 한국계 흑인 의원도 80%로 확정이 됐고 이제 한국계 의원이 2명 있고 캘리포니아의 영킴 지난번에 아쉽게 안 됐던 분 지금 아주 박빙입니다. 지금 85% 개표했는데 50.2%와 49.8% 현역을 약간 앞세고서 지금 리드하고 있는데요. 미셸 스틸박도 박빙으로 약간 처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놓고 볼 때 제가 얘기하던 3명의 한인 연방 의원 나올 가능성 이거 기다리고 있다. 굿뉴스죠. 또 이렇게 그 와중에 아주 좀 흥미로운 게 아니죠. 되게 좋은 뉴스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한국계 의원들 또 워싱턴 DC에서 많은 활약을 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 내일이나 모레 또 한번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니 그야말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개표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혼전으로 흐르고 있는 미국 대선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016년의 재래냐. 정말 트라우마 같은, 악몽 같은 그런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든 낙승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말은 안 했죠. 또 얘기가 될까 봐. 근데 굉장히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리조나는 일단 간 것 같고, 근데 그 러스트벨트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개표 상황 어떻게 두 분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민정훈 교수님. 네, 김준일 박사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2016년에 저희가 그 외교원에서 그 대선 끝나고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같이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러면서 전부 다 허탈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이거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러면서 뭐가 잘못된 거지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그리고 김준일 박사님이 했었던 이제 생각이 기억이 나요. 공화당 유권자들이 결국은 트럼프한테 다시 갔다. 네. 90%가 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지층 결집, 동원, 정당 양극화 이것이 여실히 드러났고 하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합주에서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그 독특한 캠페인 양상이었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네. 대면 유세와 비대면 유세가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그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학자로서는 굉장히 그 흥미롭게 지켜봤어요. 그 선거 전략 면에서 비대면 유세가 얼마만큼 대면 유세를 대체를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제 선거 그 유세장의 열기 이 부분이 갖고 오는 파급력이 여전히 막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바이든 후보가 하는 비대면 유세가 지지층 결집에 얼마만큼 동원이 가능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어떤 지지층 결집이나 동원에 성공한 게 아닌가 거기서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벨트 세 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그 여론조사를 봤을 때 여기 넘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선벨트 세 곳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애리조나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간 것은 정말 선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건 이제 러스트벨트인데 러스트벨트도 사실 그 퍼센테이지를 빼놓고 추세를 보면 원래 예상했던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도 사전 투표가 펜실베니아는 한 45%, 그다음에 그 미시간 55%가 사전 투표란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집계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선거 당일에는 러스트벨트에서 공화당 지지층이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러스트벨트에서는 그 붉은 그 신기루 가 일어날 수 있다. 레드 그래서 미라지라고. 레드가 선거 당일날 먼저 개표가 되니까 이제 레드 머라지가 생겨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나 나중에 사전 투표가 개표되면서 이제 결국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 좀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의 그 현장 투표 당일 투표 그 개표 결과가 한 14, 15%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네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패턴을 따라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전히 좀 치열하고 좀 굉장히 좀 경우의 수가 이거 많고 좀 조심해야 됩니다. 또 4년 전에 악몽이 생각이 나는데. 한번 틀렸기 때문에 한 번 더 틀려도 뭐 그렇게 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조리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꼭 틀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반대로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여전히 네. 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런 측면에 본다면 바이든 후보가 아직은 당선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예. 아직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네, 교수님, 성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당선될 확률보다 그 바이든이 지금 실망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실망하기는 이르다.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아주 자세히 들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자세하게 민 교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러스트벨트에서 두 곳을 안 갖고 오면 지금 뭐 이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펜실베니아하고 미시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애리조나는 정말 나름대로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저도 그 바이든이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서 훨씬 유리할 거라고
뭐 제가 미국 그 선거를 열심히 공부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국제 이슈나 이런 거보다는 역시 관심 없다니까요. 네. 제가 뭐가 국내 문제 가서 이슈다. 얘기를 해요. 네. 전혀 관심 그래서 없다고. 이게 또 내부적으로도 뭐 미국의 정체성을 찾자 뭐 이제 이런 네. 얘기가 우리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미국 내부에 뭐 인종주의나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에 비해서는 조금 그 바이든이 고전한다. 다만 이제 현장 투표가 그렇게 나온 거고 이 지금 거의 반 정도가 그게 또 민주당원들이 많다니까 바이든으로서는 그게 아직 실망하기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은 이 지역에서 지금 좁히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우편 투표를 개표했을 때 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3, 4% 차이 나는 거라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아무리 좁아지고 있어도 10몇 프로 차이 나는 게 과연 그게 상쇄가 가능할지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된단 말이죠.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 선언해버리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게 가버린 건데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상징성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런 게 많이 상실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좀 찾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미국 선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었는데 이렇게 또 이전 투구 양상으로 가서 이상하게 되면 이 미국이 이렇게 되는 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제가 꼭 전공이 중국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중국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되는 이런 이게 스토리거든요. 한 그래서 2016년도에 그때 선거 결과 나왔을 때 그때 중국 측에서 그랬거든요. 민주주의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식 얘기했었거든요.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고 있고. 네, 좀 미국에서 일어난 일 좀 봐.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사실 여론조사 결과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난번 선거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보정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랄까요 좀 굉장히 그 절치부심한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지금 많이 가져가서 설사 이긴다고 하더라도 여론조사상으로서 나왔었던 여러 결과들 뭐 미시간이나 위스콘신이나 거기다 다 두 자릿수 이상이었거든요. 그거는 훨씬 못 미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테크닉적으로 뭔가 좀 굉장한 문제가 생겨서 아주 전기적으로 고쳐야 된다. 아니면은 샤이 트럼프 또 나온 거예요? 보통 이런 때 샤이 트럼프 안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네. 경우 2016년에 뭐 박사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흑역사가 있기 자꾸 때문에 데려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아예 서로 아까 강조를 하시길래 그래서 같이 이제 끌고 들어가야 되겠다 좀 생각이 더 들었고 근데 어쨌든 저도 2016년에 그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그 리얼 클리어 팔리틱스라는 그 전문 매체 있죠. 그 평균을 네. 보여주는 거를 그 계속 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균을 보여주는 것만 추적을 봤는데 그걸 보니까 이번 대선 결과가 어느 정도 많이 매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도 거의 막판의 선거 결과 예측을 보면 사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1.2% 차이밖에 안 났어요.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이제 그 위스콘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그 미시간에서는 4% 한 6% 차이가 났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고 좀 봤는데 저는 이제 지금 미시간 같은 경우에 한 개표가 되면서 한 자릿수로 또 들어왔어요. 6, 7%까지 떨어졌고 7, 8%까지 이제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위스콘신 미시간을 가져가면 바이든 후보가 270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고 그렇지만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0.9%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는 트럼프가 2%로 앞섰었어요. 그러면 네. 예, 그거 보면은 지금 한 1.5% 정도로 노스캐롤라이나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적중률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아이오와도 그 트럼프가 2.0% 앞서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오와가 처음에 바이든 후보가 앞서면서 와 굉장히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뒤집히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여론조사 결과가 평균을 낸 그것이 좀 유용성이 있다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보면 한 0.9% 차이로 바이든이 이긴 걸로 나왔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평균을 내서 보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통계의 오류를 좀 제하고 본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나왔다 좀 보고 있는데 그래요. 사실 이번에 이제 출구조사가 좀 신빙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그렇죠. 가중치를 주고 한다고 해도 실제로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잡아서 하는 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저희가 어떤 지지율을 변동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비난을 하고 발전을 하도록 채찍질을 하면서 함께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교수님? 중국은 아주 극도로 자제하고 있죠. 이 표현 자체를. 왜냐하면 이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 듣기 딱 좋고, 그다음에 이 바이든 아들과의 그 비즈니스 관계도 또 얽혀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아주 타국의 내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서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계속 해도 문제고 바이든이 새로 와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을 보면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그나마 조금 다루기가 뭐 한 번 매도 맞았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좀 오히려 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 들어서는 바이든을 오히려 조금 더 경계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외교 전문가인데 그냥 오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 가치, 뭐 민주 인권, 환경 이런 거 갖고 따지기 시작하면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둘 다 아닌데 네.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바이든이 가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미국이 인종주의, 인종차별에서 헤매고 있고, 봐라 이제 선거도 지금 막 저렇게 이전 투구고 뭐 소송전 가고 이러면은 저거 미국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연결해서 지금 이용이라기보다도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쪽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왜? 누가 와도 어차피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네. 근데 제가 그 바이든 그 전기 같은 걸 좀 읽어봤더니 무지하게 터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생긴 거는 그냥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생겼는데, 뭐 예를 들면은 밀로세비치 만났을 때 당시에는 상원 의원이었거든요. 부통령도 아니고. 근데 막 대놓고 너 같은 독재자가 말이야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뭐 누구지 또 저기 포로셴코 만났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말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세련되게 오바마처럼 그래도 좀 냉정하게 딱 이성시키 이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도 그냥 물렁하겠거니 했다가 기분 나쁜 말 많이 듣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쉬운 사람은 지금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지금 이제 중국이 항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누가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대로 기존에 했던 걸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트럼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는 어디로 튈 줄 모른다. 아하. 그러니까 무슨 또 새로운 걸 가져와서 압박할지 모르니까 그건 어렵지만, 바이든은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나마 얘기할 공간이라도 좀 주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기대를 했었던 건데, 지금 제가 뭐 중국 거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홍콩 거까지 들어가서 다 이렇게 뒤져봐도 이 철저하게 이거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어요. 아하. 보도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지켜만 보고 현장만 얘기해라. 뭐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관망세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예를 들어서 뭐 이 시위 사태라든지 폭력 사태라든지 총기 사태 이런 게 나면 이제 그걸 오히려 크게 부각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적어봐라. 예, 이러면서. 자, 근데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까지는 재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좀 뭐 하기 싫어도 하고 뭐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았을까. 재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족쇄가 없어지니까 그야말로 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재선이라는 족쇄가 없는 재선된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할까요? 전 4년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어떤 정치 학습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교육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국내 유권자한테 여전히 매력 있는 것은 자기 말을 잘 지키는, 그러니까 그 공약 실천률이 굉장히 높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그 자꾸 이제 우리를 돈 내놓으라고 이제 괴롭히니까 그 부분에서 좀 이미지가 좋지 않지만, 뭐 아까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뭐 대외 정책 별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제라든지 사회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원 입장에서는 좀 아웃사이더이긴 하지만 자기 공약 잘 지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러한 모습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지지율을 40% 내외긴 하지만 계속 유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를 보면 그렇지만 그 보시면 알겠지 이민 문제라든지 통상 문제라든지 다른 뭐 문제를 보면 사실 그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의해서 의회라든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초반에 어떤 좌충우돌하던 모습에서 점점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세련된 정치적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의 행정명을 발동하고 하나하나의 정치적 행보를 할 때 반드시 명분을 갖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노동자가 있다든가 어떤 부분이 있다든가 반드시 자신이 이러한 그 결정을 하는 데는 유권자라든지 지지층이라든지 미국 국민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아하. 그런 걸 고려를 한다면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이나 미국 우선 통상 정책의 기조는 바뀌지 않겠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얼마만큼 나가면 내가 부딪힐 수 있고 성과를 못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재선에 부담이 없는 대통령이 이제 추구할 것은 이제 뭐가 업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이제 링컨과 같은 대통령, 최소한 로널드 레이건 같은 대통령 같은 반위로 올라가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북한 문제도 사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기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벨 평화상 수상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훅 내지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자신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지만 보다 더 세련되게 움직여서 뭔가 자신의 성과를 얻어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돌발 행동은 그러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은 2기가 되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아하.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이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업적을 남기고 싶다. 이런 욕망이 정말 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거든요. 그것보다 굉장히 많이 이제 다음에 임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할까에 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비즈니스를 많이 크게 만들까가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떨어지면 김정은하고 비즈니스 할 거다 만나서. 저는 거기 나갈 것 같아요. SNL. 네. 거기에 이제 알렉 볼든이랑 같이 나가서 SNL에서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사실 미국이라는 국가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좀 이제 이미지의 손상도 받았고 여러 가지 좀 미국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뭐 아니네. 뭐 이제 이런 아니 트럼프가 어디 어때서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의회주의 국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혼자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그 쉽지 않고 주한미군 자기가 뺀다고 빼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뭔가 다 이제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저는 민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이 트럼프가 오면서 약간 세련돼진 면이 있다. 특히 국내 문제보다도 저희가 이제 미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특히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미중 관계가 한반도 남북한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건데 그게 사실은 올해 5월 20일에 대중국 전략 보고서 그것도 아주 중국을 딱 이렇게 점 찍어서 한 전략 보고서를 냈잖아요. 국가 전략 보고서가 그렇게 한 국가만 낸 케이스가 없는데 거기를 자세히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안 쓰던 말이죠. 그거는 이제 그런 데서 공식적으로 안 쓰던 말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전에 인도 태평양 전략 할 때도 대만을 알면서 국가라고 하고 중화민국이라고 표시하고 그걸 뭐 모르고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을 혼자서 제어하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트럼프도 인식을 한 거다. 아하.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이 소위 일방주의 혼자서 싸우는 걸로 갔는데 중국이 버티는 게 만만치 않은 거죠. 어쨌든 버티는 거 하면은 중국입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버티기로 들어간 중국을 올가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면서 다자주의란 말은 절대 안 쓰지만 네네. 그런 부분을 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다라는데 저도 네.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내 문제와 연계가 돼서 막 이러면 또 다시 트위터를 날리면서 할 텐데 그런 와중에
하나 혹 튀어서 그게 한국의 유탄으로 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과연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네네. 거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세련되게 듭니다.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위터에 뭐 하나 해갖고 우리가 턱 하고 맞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거는 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EPN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뭐 쿼드 뭐 이거를 막 갑자기 좀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 임기 말 다 돼갖고 그런 거 보면은 아 이제 혼자 힘으로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거보다 더 센 어떤 동맹 다자간 협력 이거를 갖고 가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고 해도 뭔가 틀을 그쪽으로 조금 트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자, 사실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유리하다 보냐는데 이거는 뭐 제가 스킵할게요. 이거 너무 곤란한 질문이고. 아까 민 교수님 말씀하시죠. 민 교수님 말씀하셨고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어쩌면 가고 있는 대로 가고 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뭐 우리는 그러니까 뭐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2016년 같은 경우에 뭐 많은 분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반면에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외 정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기억나는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길 거라 생각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의 동아시아 정책, 뭐 한반도 그렇죠. 정책,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덜컥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속된 말로. 왜냐하면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게 어떤 상황이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 누가 주요 인사지? 이런 부분부터 하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두 후보의 당선관을 다 열어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다 미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그 가장 기초로 해서 움직이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 출신이든 공화당 출신이든 저희가 오바마 때도 겪어봤고 그 이전에도 겪어봤듯이 미국의 이익이 만약에 한국의 이익에 그 반해서 충돌한다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네. 일관되게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를 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네. 일각에서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가 누가 당선도 더 좋고 나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큰 보고 차이가 있고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교수님.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편이고 중국은 중국 편이다. 이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입장에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누가 온다고 풀리지 않던 북핵 문제가 확 풀리고 이럴 리는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한국의 국익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트럼프가 됐든 바이든이 됐든 그리고 시진핑에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원칙을 분명하게 설파를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도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새로 오든 뭐 동맹 관계가 강화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이 얘기에 관한 거를 이런 기회에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미국 정부를 상대하고 또는 중국 정부를 네. 상대하는 데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미국 대선.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짚어봤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겠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의 이슈 파이터와 함께합니다. 수요정치클럽 박진영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구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개표 진행 중인데 뭐 우리나라 일은 아니지만 5분 모두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떻게 보세요? 5분 그래도 다 정계에서 좀 활동들도 하시고 뭐 하시니까 촉이 있잖아요. 촉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자께서 먼저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 다 최고의 틀려요. 전문가. 아니 박사님이 전문가시니까 말을 함부로 꺼내질 못하겠어요. 아니요, 좀 우리 같은 사람 다 틀려요. 촉이 맞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런데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제가 그 대학교 친구들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친구들 반응을 살짝 보면은 그 친구들이 원래 민주당 성향이 강하긴 하지만은 막판 변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특히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제 그 프랑스에 있었던 이슬람 테러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도 힘을 보태겠다고 이렇게 그 메시지 날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메시지였던 것이 이번에 결과를 보면 확실히 그 흑인표는 지난번에 이제 올 초에 블랙 라이브 매터라고 하는 그 어떤 인권 운동의 일환으로 굉장히 바이든한테 몰표가 갔지만은 네. 히스패닉만 하더라도 지난 선거보다도 트럼프는 더 줬거든요 표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추세라는 것이 실제 그런 어떤 아주 계산된 트럼프의 갈라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막판에 이제 개표하면서 대도시권 까면서 네. 아까 말했던 흑인 유권자들 표가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몰표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위스콘신 이제 결과 뒤집혔고 그리고 조지아 뒤집힐 거라 예상하고 있고 조지아 애틀랜타가 이제 안 까인 건데 거기 가보면 다 흑인들 엄청 많이 삽니다. 진짜. 맞아요. 네, 애틀랜타 가보면은 그리고 이제 미시간을 보통 이제 얘기하시는데 미시간에 이제 디트로이트라고 하죠. 저희 이제 그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거기 가면 거기는 80%가 흑인입니다 도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쏟아진 미시간도 아마 뒤집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데? 뭐 저희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측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메시지 되지 않았습니까? 바이든이 될 것 같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당론입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이 딴 거 몰라도 선거에 대한 촉은 대한민국에서 뭐 몇 손가락에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긴 미국 네트워크도 많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트럼프에 대해서 이상하게 지금 이제 좀 매니악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예, 뭔가 이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엔터테이너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원래 질 것 같은 사람이 역전하면 재밌어하잖아요. 뭐 그런 느낌 때문에 약간 지금 인터넷상의 분위기는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 저는 국익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좋은 사람이 안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촉을 얘기를 했더니 되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네. 어쨌든 저는 여전히 끝까지 지켜봐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예, 신장식입니다. 그 우편 투표가 5,920만. 이 우편 투표가 지금 뭐까지 이미 개표가 시작된 것도 있지만 3일 후까지 이렇게 펜실베니아는 3일 정도 더 연장했어요. 노스캐롤라이나 10일 연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은 걱정은 우편 투표에서 바이든이 역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트럼프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무슨 총기가 작년에 비해서 67%가 이 대선 특수로 91% 그 더 늘었어요. 두 배네, 두 배 그러면. 대선 특수. 67%까지는 들었는데 총알은 전국 매진이라고 그러죠. 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하는 나라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대선 때. 근데 선거 때 좀 늘긴 해요. 네, 원래. 근데 평상시보다 더 많이 늘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큰 장이 열렸으면은 제발 그 강경 보수 중에서 민경훈 의원님이랑 그 유튜브 하시는 거 사전 투표 의혹 하시던 분들 미국에 좀 다녀오시길 좀 바랍니다. 좀 전문가들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좀 그런 의혹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활동 좀 하십시오. 한국에서 하지 말고. 네. 자, 우리 뭐 고용모 최고위원은 어떻게? 네. 확실히 뭐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계속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실히 돈 앞에 장사 없다라고 사실 뭐 트럼프가 되면은 뭐 주식 시장이든 뭐든 계속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잖아요. 사실 어제도 주식 증시가 많이 좀 기술주들이 많이 반등을 했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5개 이제 보니까 총 77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좀 전에 뭐 위스콘신이 뭐 이제 경합에 있었다가 다시 뭐 역전하게 했는데 바이든이 근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이 없다는 거죠. 뭐 우편 투표가 있긴 한다고 하지만 지금 추세가 계속 간다고 하면 전 트럼프가 뭐 당선이 될 것 같다. 또 주식 시장을 통해서 바라본. 그렇군요. 젊은 사람이 달라요. 네. 네, 민주당 박진영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한국의 진보 정당이 계시니까 상대적 진보 정당인 우리 한국의 민주당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정규직일 때는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을 찍는데 비정규직이 되거나 해직되는 순간에 보수 정당을 찍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제 트러스트 벨트가 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쪽이라고. 그래서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아니요, 다 같이 잘 사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상대적으로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국민을 저는 그걸 보여주는 예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고답적인 말씀이셨는데 네, 천천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애 대변인. 예, 김성애입니다. 저는 바이든이 270대 268로 해서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요. 이야. 계산을 하셨어요 벌써? 예, 270. 지금 뭐 위스콘신 넘어왔고 미시건도 넘어올 것 같고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우편 투표인데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지금 270만 표가 우편 투표로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100만 표 정도는 개봉했지만 170만은 안 한 상태인데 미국은 메일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66%가 그 민주당 표가 들어와 있고 23%가 공화당 그리고 무당적이 23%라서 여기서도 100만 표 차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펜실베니아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미궁에 빠져 있다고 해도 미시건하고 위스콘신하고 애리조나를 바이든이 가져오면 전반적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까지 지금 투표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미시건은 수요일 밤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말을 지금 공언을 했거든요. 그런 상태로 놓고 보면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선을 끝내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데들을 바이든이 이겨서 정리를 해서 내일 저녁에라도 승리를 발표하는 방법이 제일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매우 가깝긴 하지만 결국은 바이든이 이기지 않겠나. 270대 268이면 정말 가까스로 이기는. 그러니까 270이 거기서 그게 들어간 거잖아요. 미시간에서 이제 16명, 위스콘신 10명. 그렇습니다. 예. 아리조나 11명 해갖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여론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거꾸로 보여주는. 이제 네이트 실버가 하고 있는 뭐 538 이런 데들은 지금 90%가 바이든이 이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 그렇게 못 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저는 하여튼 이번 선거관 결과와 상관없이 도대체 여론조사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좀 네이 실버가 ABC에 나왔는데 얼굴이 막 흑빛이 됐어요. 흑빛이 될거 말을 못하고 제대로.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우리가 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게 영향 많이 주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많은 제도들을 넣어서 이렇게 정확해지는 거죠. 안심번호라든지 이런 것들. 미국 가면은 애초에 우리나라는 유선전화랑 무선전화 010이냐 015 구분 가능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것도 없어요. 없죠. 거기는 지역 번호로 다 가죠. 다 뭐 매사추세츠 617 뭐 이렇게 그냥 통일돼 있거든요. 유무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부정확할 수밖에 없는 기반 하에서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그래서 뭔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뭐 트루먼 대통령 당선됐어요. 1948년도에 그때 완전 전부 다 막 시카고 뭐였죠? 트리뷴이었나? 거기서 막 찍어냈었잖아요. 그 듀이가 이긴다고. 그런 때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전기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여론조사에도 사실 지금까지 미국 여론조사 굉장히 정확하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서울시장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령 얘기를 계속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네, 서울시장 그럼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장 후보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아시아경제가 어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내놨어요. 먼저 조사 개요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하고 지나가야 돼서 이 조사는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과 2일 이틀간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100%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8.07%,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유, 숙제를 다 끝냈네요. 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누구를 주목들을 하고 계신지 그냥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대선 후보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의 앞에 이제 뭐 노인 정계로 가는 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김성애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고요. 후보고요. 예? 후보군. 후보. 네. 뭐 후보로 따지면 박영선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이게 지금 보궐선거잖아요. 그쵸. 보궐선거인데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가 다시 보궐선거를 만들 경우에 대한 그런 정치적 부담. 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봐서 현재 국회의원이 아닌 분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박영선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거론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선거에 떨어지신 분이라서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장으로 다시 뭐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난감한 측면이 또 한편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따르면은 참고로 박영선 장관이 이제 1위로 나왔고 그 여권에서는 적합도. 네, 적합도를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야권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또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었거든요. 전 말은 이건 적합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인지도 조사였기 때문에 아하.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큰 의미가 예. 없다. 가상 대결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간의 경쟁력 비교가 될 때 그때부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 당 후보군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저희 젊은 사람들이 차 살 때 이제 인터넷 가서 물어보고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아반떼 프로옵션을 살 거야 아니면 소나타 깡통을 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괴롭다고? 배기량에 있어가지고 급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옵션에 따라 가지고 고급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오는 말로는 대선 주자군에서 서울시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한 체급 위에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저희 당이 이제 회동하면서 김성태, 나경원, 이혜훈 의원 등 다 훌륭한 분들이고 의원으로서는 사실 할 거 다 하신 분들이거든요. 당 대표도 하시고 원내대표 하시고 뭐 다 하신 분들인데 저는 이 급으로 가가지고 아까 언급되는 박영선 후보라든지 박영선 장관도 장관까지 지냈고 네. 인지도가 없는 인물이 아니고 의원 생활 뭐 충실히 하셨고 하니까 체급을 올려가지고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현실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당에 계신 분 아닙니다만 안철수 대표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지금 대선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서울시장 한번 뛰고 또 재선까지 한 다음에 그 차차기 대선을 노리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대표 이 두 분이 가장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박진영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민주당 박진영입니다. 비슷한데요. 저는 신념처럼 늘 이야기하는 게 서울시장은 서울시장감이 될 수 없다. 대권 주자라야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신념이세요? 예, 신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울이 가지는 이 특성이 어쨌든 소통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인들이 특징이 자꾸 미래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고 투표하지 딱 그 정도의 적합한 수준만 보고 투표하지는 않아요. 정치를 게임으로 즐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되고 난 뒤에 뭐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후보감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뭐 박영선 장관이 앞서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재미 요소가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재미있는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안철수 대표 왜들 괴롭히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취재를 해봤는데 상당히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제 국민의힘의 중진들을 만났을 때는 만나고 다닐 때는 서울시장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중도적인 상태에서 대권주자 여론조사도 나오고 이러니까 제3지대가 또 통할까? 또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서울시장 나가지 않겠어. 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범야권의 엄청난 방해자로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뭐 세력 관계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개인기로서 자기가 뭘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금태섭 의원이 전에 본인 뒷담화를 깠지만은 데리고 와서 오세훈 후보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3자구도로 갔다. 안철수 당이 2등만 했다. 그러면은 야권 개편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자기가 대선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계산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알 수 없이 또 편지 들고 와서 갑자기 또 누구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굉장히 재미있는 변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3지대라는 것이 지난번에 이제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저랑 안철수 대표랑 같은 선거에 저는 보궐나가고 거기 이제 서울시장 나갔지만은 제3지대로 그때 안철수 대표가 인물 경쟁력이 있어가지고는 사실상 김문수 지사보다 낫다는 평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때 그래도 호기롭게 이제 당내에서 뭐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3등할 후보는 내지 않는 게 좋다 이러면서 공천 파동도 망하고 이랬거든요. 본인이 3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3당 후보에 대해서 대선도 겪어보셨고 그다음에 서울시장도 겪어봤기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는 좀 깨우칠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 전형적인 이 대권병 때문에 그걸 또 바로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약간 안철수 대표님 들으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민주당이 예전에 안철수 대표를 삼켰다가 나중에 이제 동교동계랑 같이 뱉은 게 그때 굉장히 큰 그 선거에서 도움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던 게 뱉었다기보다는 스스로 나간 거.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제3지대나 이런 중도표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결국은
야권 연대마저도 성사하기 어려울 거다 나중에 큰 선거들에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선거라는 게 구도, 인물, 정책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 구도에서는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 구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럼 이제 이 구도에서 국민의힘이나 또는 뭐 안철수 대표가 뭘 목표로 할 거냐, 특히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를 뭘 목표로 할 거냐에 따라서 후보 선택지도 달라질 텐데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민주당이 우위인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될 거는 뭐 계속 우리 이준석 최고랑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젖잘 싸다, 졌지만 잘 싸웠다 해서 당을 리빌딩해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럴 만한 후보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제 결국은 뭐 선거 때 얘기하는 게 알아야 찍지, 좋아야 찍지, 찍어야 찍지 그러거든요. 그냥 일단 인지도 높은 사람을 이제 중진 쪽으로 턴하는 건 인지도 높은 사람 쪽으로 지금 턴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감독이 코리안 시리즈에서 리빌딩합니까? 이게 무슨 코리안 시리즈예요? 이거는 진짜 코리안 시리즈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코리안 시리즈가 아니에요. 이영평 선수가 그랬잖아요. 월드컵이 뭐 보여주려고 나오는 거 이기려고 나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인지도 높은 쪽으로 일단 이렇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턴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아야 찍지, 좋아야 찍지, 찍어야 찍지 그런다 그랬잖아요. 이제 좋아야 찍지인데 좋아야 되는데 이 비호감도를 아직 여전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이 비호감도를 극복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안철수 이런 분들도 사실 옛날 이렇게 검색해 보면 그 비호감도가 사실은 굉장히 크거든요. 인지도는 높지만 뭐 그 무상급식 때 걸렸던 또 그다음에 수해 때 보여줬던 오세이돈 뭐 이런 비호감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서울 시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로 그 비호감도를 극복하는 건 쉽지 않아요. 구명호 최고위원 지금 막 이게 너무 할 말이 많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를 이용해 먹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지금. 약간 화났어요. 지금 항상 그런 것 굉장히 같습니다. 여태까지 보면, 아주 예의 바르시네요. 그게 그래도 이용 가치가 있을 때나 그런 거지 안 그러면 무시당해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비호감이 뭐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검색해 보시면 일단은 그 민주당에서 사실 지금 뭐 내일 당장 선거한다면은 당연히 민주당이 이기겠죠. 저희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안철수 대표는 꾸준하게 서울시장에 대해서 계속 생각 없다 일관되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계속 뭐 이렇게 메시지를 다르게 전한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뭐 중앙일보나 뭐 최근에 이런 인터뷰에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우리 신장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비호감도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게 서울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정권 교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에 어떤 서울시장이 전초전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장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힘이 역할 그 너무나 지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일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야권 혁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이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지지율 자체가 뭐 18% 20% 왔다 갔다 하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데 빨리 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든 내려놓든 그렇게 지금 진행해야 될 것 같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신장식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메시지는 그런데 사람이 정치인이 말도 중요한데 사실은 행동도 중요하거든요. 행동이 보여주는 가만히 안 계세요. 여러분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말씀이 여러 군데 들어오고요. 특히 이제 언론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수도권 그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위원장 모임에 참석을 하셨어요. 수도권 지역위원장 모임에 갔는데 그쪽에서 불렀던 안철수 대표를 불렀던 그 수도권 지역의 젊은 지역위원장도 설마 올 줄 몰랐다 했는데 왔다는 거예요. 왜 갔을까? 왜 갔어요? 안철수 대표가 말하는 게 야권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게 네. 국민의힘에서 비호감이 높은데 그거를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반문연대잖아요. 그걸 추감이 있어서 그럼 같이 만나야죠. 뭐가 문제인지. 내부적으로는 모르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안철수 대표가 강요도 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앞으로 야권 혁신의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당사자들과 만나야지 뭐 야권 혁신이 이루어지지 계속 국민의힘 안에서 얘기가 해봤자 뭐 다음 야권 반문연대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박진영입니다.
제가 이제 정치 연식은 제일 오래된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속으로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으로 해서 야권 연대로 갈 거냐. 이거 궁예 신공입니다. 저는 옆에서 보고 있는데요. 궁예 신공. 예, 궁예 신공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금태섭도 나오고 또 진중권하고도 또 뭐 같이 하시더라고요. 진중권 씨하고도 뭘 같이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지지도도 뜨고 또 뭐 그 기생충 박사 보니까 서민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갈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꾸 제3지대가 구조적으로 한번 실패했는데 한 2번 실패했는데 또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이러니까 아마 계속 제3지대로 갈 것인가 국민의힘하고 연대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가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계속 이제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도에 대해 가지고 저희 당에 이제 뭔가를 이제 제기한다고 하면은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이 작년 12월 14일에 갤럽에서 비호감도 조사했는데 1위가 안철수 대표 69%가 비호감이고 황교안 대표가 67%, 유승민 의원이 59% 이렇게 야권 대권 주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비호감도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거 보수가 많이 나오긴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저 지형 때문에. 그런데 보수 대권 주자 안, 황, 유 이렇게 보면은 69, 67, 59 이런 순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지난 선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문시사보다 인물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음에도 구조적으로 표가 어느 이상 20% 이상 못 올라가는 대선도 그렇고 이거는 안철수 대표도 사실 아까 제가 말했던 민주당에 갔다가 탈당하고 나오면서 민주당과 척을 지고 또 보수 쪽에는 탄핵 때문에 척을 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중도라는 지형이 확실히 존재하지만은 생각보다 확장성이 높지 않다. 69%의 사람 비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나올 수 있는 표는 31% 이상 못 나옵니다. 그건 민주당에서 양념 때문에 그런 거죠. 열린민주당 김성애인데 이 선거 중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수치를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의회 구성이요. 민주당이 101명, 국민의힘이 6명, 국민의당이 1명, 정의당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6명 중에 3명이 비례고 나머지 3명이 강남구 6자리 중에 3자리를 갖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이 단 한 석도 없어요. 시의원이. 구의원은 상대적으로 양쪽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실제로 하고 이게 보궐선거잖아요. 아무리 관심을 끌어도 동네에서 결국 조직을 누가 들고 싸움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변수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서 이게 바람으로 뒤집을 수 있으려면 조금 전에 인물 말씀하셨는데 그 인물이 이 모든 조직을 뒤집을 만한 뭔가 충격적인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았던 분이 거론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승부 자체가 전 싱거울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최근에 이제 하마평에 올랐던 인사 중에 정세균 총리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저는 그 차는 소나타 이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 급을 하나 높여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급수 대결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정세균 총리는 격분하셨죠. 본인의 그랜저급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만약에 야권 연대가 된다면은 대선 주자급이 여당에서도 나올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유시민 장관. 너 대선 안 하더라도 서울시장 정도 희생 한번 해봐. 거긴 아반떼예요.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고, 뭐 정세균 총리도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지역 정치를 해봤는 경험으로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바닥이 완전 바뀌었어요. 바닥이 바뀌었는데 두 가지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하나는 이제 촛불, 또 하나는 뭐냐면 통진당 사태예요.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잘 알겠지만 통진당 사태가 생기면서 통진당에 했던 활동가들이 정치를 하지 않고 지역에 가서 풀뿌리 활동가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분들이 지역에 도서관 운동도 하고 공동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이분들하고 시너지가 생겨서 서울시 내에 이렇게 풀뿌리 자체가 조직이 생겨버렸어요. 엄마 조직, 학교 조직, 공동체 조직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사실은 서울시의 바닥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은 구도 싸움에서 민주당이라든가 이 우리 진보 쪽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이제 공통 질문 좀 드리고 그리고 요 라운드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무엇에 달렸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장식 변호사님. 저요. 네. 저는 서울시장 선거 결국 경제에 달렸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경제에 달렸다. 예. 그 실제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경제를 계속 강조한단 말이에요. 세금, 집값 이거 계속 강조하는데 이거를 상징할 만한 후보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뭐 이혜훈 뭐 등등등 얘기하지만 아직 급이 낮아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장제원 등등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반문연대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문연대가 잘 안 될 걸로 보여서 실은 반문연대를 하면 여기서 이제 안철수 대표도 뭔가 이렇게 그 자기 운신의 폭이 생기겠죠.
근데 경제 실정을 뭐 비판하면서 이렇게 나올 거냐, 경제냐 반문연대냐 요 갈림길에 있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민주당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후보들도 다 민주당 후보들 다 알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 특히 경제 성적표,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좀 달려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서울시장 선거 100일량에 달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정의당도 지금 자꾸 부인하지만은 차고에 100일량 있는 차인데 있어요. 지금 심상정 의원 출마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요? 저는 사실 이거 뭐 정의당 관계자 신장식 변호사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우리가 사실 김종철 대표 이제 체제 출범 이후에 민주당이 후보 안 내는 걸 고민했을 시기에 가장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려 그러면은 심상정 의원이 출마하면 진짜 곤란하지 않겠냐 민주당이 뭐 그런 차원의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특히 그렇게 선거에 출마했을 때는 완전하게 이제 김종철 대표의 노선이 선명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상정 대표님도 꼭 후보군에 넣어야 된다 봅니다. 엄청 뻔뿌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방송에 나가서. 네? 박재민 배우님.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싫은가 보다.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 오늘 갑자기 우리 그 신장식 변호사님이 저쪽 편으로 붙는 것 같은데 팁도 주시고 저는 이번 선거에 지금부터 우리 경제부총리가 좀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랬었는데 다음에 뒤에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변인. 서울시장 선거는 열린민주당에 달렸다. 왜요? 네, 저희도 당이고요. 네.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 준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탐색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뭐 지금까지 조직에 대한 말씀 여러 가지 드렸지만 어쨌든 이번 보궐선거에 나서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옹색한 측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이 전 충분히 대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방자치선거를 포함해서 좀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정당 행위를 해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선거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명박 대통령 그 수감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이제 명예가 복권된 사람 중에 하나인 정봉주 의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냥 저는 제가 하나 엎어서 추가하면요. 최강욱 대표님 그 서울시장 후보 추가. 김진애 의원도 있잖아요. 도시계획, 도시 전문가, 건축 전문가. 인사동을 만든 사람이니까 전 충분히 이야기해볼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구용모입니다. 저는 서울시장 선거는 김경수한테 달렸다. 김경수 항소심 이제 디마나스 2일이잖아요. 네. 예, 이 사건이 이제 뭐 어떤 유죄로 판결되면 또 전국이 굉장히 시끄러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반문연대가 좀 더 잘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장 선거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결국 반문연대냐 경제실정 비판이냐 이렇게 가 있다니까요. 두 개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쪽 야권은 빨리 국민의힘은 노선을 선택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아까 이준석 저희가 훨씬 배기량이 크니까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최고위원이 언급했던 그 비호감 조사 관련 조사 개요를 제가 설명해 드려요. 얘기를 해갖고. 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4일간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무작위 추출 조사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응답률은 1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그 조사에서 안철수 대표가 비호감도 69%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강조를 하고 사실은 여의도 연구소에서 인물 넣어서 다 대입해서 돌리고 있죠, 사실은. 저희는 다 하죠, 다 통상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 검찰을 사실 비롯해서 홍남기 부총리 아까 얘기도 나왔길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검찰 내 이프로스라고 하나요? 그 전산망 자기들끼리 하는 이제 인트라넷 같은 데서 이제 실명을 밝히는 데니까 거기는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어떤 비판,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비판 얘기가 나왔고 추미애 장관이 커밍아웃했다. 정말 개혁이 필요하겠네요라고 SNS에 올리고. 그럼 하여튼 계속 그 검찰 내부에서 그에 대한 댓글이라든지 이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의 검사들이 거기 참여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국감에서 글쎄 굉장히 눈에 띄어서 그런지 지난번 여론조사 다들 아실 겁니다. 이번 주에 초에 나왔었던 여론조사에서 두 자리 숫자, 그것도 상당히 근접한 20%에 근접한 숫자로 나왔었고, 근데 법무연수원 찾아서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고요. 또 홍남기 전 부총리는 이제 사의 표명을 했죠.
네, 사의 표명을 했다가 이게 반려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여당 내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고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도 가만히 좀 계셨으면 좋겠다고 방금 전에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커밍아웃 먼저 어떻게들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신장식 변호사님. 네네네. 왜 먼저 시킬지 몰랐죠. 네, 맞아요. 예. 여당부터 시킬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골고루 갑니다. 골고루 손 돌아가면서. 예, 신장식입니다. 저는 이게 뭐 검란이다라고 쓰는 기사들이 네. 기사가 아니라 기도 같아요. 제발 검란이었으면 하는 기도문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이전에 검란이라고 얘기됐던 것들을 보면 이제 한상대 검찰총장 됐을 때 이 양반이 무슨 뭐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뭐 사법행정 잘합시다 이게 아니고 좌파를 척결하겠다 이러면서 총장 물러나라 해가지고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이 정도는 돼야 자기 목을 내놓고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사실 이 프로세스에 있는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들끼리 보는 인터넷 소란 정도 수준이거나 또는 굉장히 계산된 정치행위. 이 프로스가 내부 폐쇄망이라고 하지만 이게 전부 다 바깥으로 언론을 향해서 기사가 나간다는 거 알고 있단 어떻게 말이죠. 나가요? 예, 그쪽에 있는 검사들이 불러주든지 뭐 이러나 봐요. 계속 그 정의도 검사라든지 이런 양반은 계속해서 이 프로스를 통해서 자기가 검찰 개혁 이 정부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해왔어요.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정치 행위이거나 인터넷 소란 정도 되는 거다. 크게 보지 않는다. 예, 네. 큰 문제 아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봅니다. 예. 구용무 최고위원. 네, 저는 윤 총장이 얘기했죠. 검찰 개혁. 저는 사실 검찰 개혁에 지금까지 어떤 뭐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서 계속 뭐지 그랬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했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고면 하지 마라.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이 검사분들의 커밍아웃이 어떤 검찰 개혁의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늘 생각하는 게 늘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그런 지금까지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심의 논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당청에 대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반발을 얘기를 했고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 사실 늘 공무원들이 개혁을 해야지만 저는 개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검사들의 커밍아웃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본다. 네. 네. 다음에. 박진영입니다. 네. 저는 좀 거칠게 표현해서 감히 임명된 자들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되게 거치세요. 네. 아니,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뭐 투표해서 뽑은 검찰국장이다. 투표해서 뽑은 그 검사당이다. 그렇다면 제가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임명된 사람이에요. 시험 쳐서 임명된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그 국가의 어쨌든 이 제도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이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장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여당 소속입니다만은 장관들도 국회에 나와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저는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성애. 저는 일단 그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 그러는데 정말 너무 괴로운데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그 190개가 넘는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로 돌아가자라는 되게 소박한 바람이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이게 이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인지를 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수사를 잘하라는 검찰 개혁은 수사권을 떼어내는 과정인데 수사를 잘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는 검찰총장은 임명권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공화국 얘기하면서 이제 법의 지배, 지난번에 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법의 지배라고 했는데 법의 지배가 가능해진 건 법은 있었지만 임금과 왕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법이 프랑스 때까지 가면서 임금도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검찰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비위에 대한 이 온정주의, 검찰 가족주의를 하나도 타파하지 못했는데 누가 지금 법이 공정하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식구들도 쳐내지 못하는 사람이 검찰 개혁을 말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 살아있는 권력을 박근혜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떨어뜨려 본 적이 있는 검찰이 이거 되겠는데 싶으니까 이번엔 문재인 정부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쳐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오만한 마음이 들어있는 상태라고 네네. 보여져서 많이 불편합니다. 이주소 저는 최고위원? 검찰 개혁에 대해 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국 장관 사태 때 부각되었던 인권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찰 개혁 일환이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런 것들 그 당시 막 구구절절 조국 장관 수사할 때는 막 계속 이의 제기했잖아요. 여당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정작 한동훈 검사를 수사할 때 되니까 몸을 날려가지고 핸드폰을 뺏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 그냥 자기 말들 자기가 시건하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말은 좋은데요. 정작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게 과연 지금 검찰이 그럼 여권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가지고는 장애물이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꾸준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과정에서 검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내부 통신망에다 글을 쓰는 것이 그거 이상의 토론 방법이 있을까요? 대학생들이 학내의 어떤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의제기하고 싶으면은 대자보 붙이는 겁니다. 대자보 붙여서 서로 대자보로 논리 싸움 할 수 있는 건데 거기 갑자기 총장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학생들 왜 이런 거 쓰냐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들면은 그때부터 이제 학교 분위기가 쌓여지는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이런 평검사들의 어떤 논의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보태면 모르겠지만은 얘 이런 거 썼어요라고 자기 페이스북에 갖다 붙인 다음에 얘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하는 모양새로 해가지고 과연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있었고 그런 조리돌림을 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원래 내용적으로 다퉈보려고 들어갔다가 아니 말 좀 해보자는데 왜 이렇게 날 조리돌림하지?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저는 아까 언급했던 건 박진영 대변인이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국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라 그러는데 가장 조아려야 될 사람은 추미애입니다. 저는 그참 아까 전에 열린민주당 김성애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추미애 장관이 붙였다는 링크 내용 보니까 그 탐사 보도인데 23일 동안 그 검사 다른 검사의 비위 사실을 말하겠다라고 한 피의자를 23일 동안 감금하면서 변호사 가족 접견도 안 시켜주고 완전히 고문에 가까운 짓을 한 건데 이렇게 하고도 아무도 처벌을 안 받고 지나가는 이런 문화에 놀랐어요. 이런 지경인 줄 몰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로잡자는 사람은 아무도 안 나오고 있는 게 전 더 신기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죠? 저는 추미애 장관이 자기만의 공수처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다 보는 것이 감찰이거든요. 감찰 돌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예를 들어 진회원 검사 같은 분들 내부 통신망도 아니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 대고 본인의 동료 검사들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뭐 도마뱀이니 무슨 개구리니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저는 그런 건 왜 감찰하러 안 들어갑니까? 그 내용도 보니까 감찰해달라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위에서 감찰 보고서를 무시하고 찢어버리는 과정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 분 말고 다른 분들이 애처로운 눈빛을 박진영입니다. 내부망 이야기는 이런 것 같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제가 봤을 때는 금방 우리 김성애 대변인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임명권자가 이야기했던 검찰개혁의 방향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들 가지고 자기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부망에서. 임명권자는 수사권 문제, 기소권 문제 분리라든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 견제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검찰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임명권자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검찰개혁 가지고 자기들이 논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 없는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장식입니다. 그 전에 이제 검사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니들 질 때도 있지 않냐. 사건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워낙 유죄율이 높기는 한데 질 때도 있지 않냐. 그럼 그런 날은 가서 내가 왜 졌나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러냐. 라고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 나는 그런 날은 집에 가서 무협지를 보지. 정의는 승리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마음을 다져.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의는 검사가 지킨다. 라고 하는 굉장히 독선적인 사고방식을 검찰 집단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하나의 상징이 윤석열 총장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기득권인 각종 뭐 수사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소재량권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축소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개혁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거는 검찰은 여전히 짱짱맨 요술방망이 수사권 기소권 내 손에서 절대 놓칠 수 없어. 우리 그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살아있는 권력도 때려잡자. 저는 그 살아있는 권력 안에 윤석열 총장도 반드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검찰들이 윤석열 총장도 잘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권한의 분산입니다. 이 권한의 분산을 중심에 두고 검찰개혁이 얘기돼야 된다. 네, 고영무 최고위원. 예, 저는 보면 그 장관들이 중립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정책 중립이. 근데 추미애 장관만
페북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장관들은 사실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왜 항상 조국 장관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이렇게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만약에 장관이 되면 왜 이렇게 페북 정치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 페이스북. 장관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정무직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뭐 다른 뭐 유은혜 장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항상 다른 방식의 정치예요. 그분들은. 페이스북에서 항상 그렇게 쓴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나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그 결과적으로는 좀 국회의원들이 장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시간이 없어갖고 여기서 토론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네. 미국 대선 얘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았는데 지금 가장 핫하니까 어쨌든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수요 정치 클럽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구용모 최고위원, 김성애 대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박진영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뭐 최고의 핫한 뉴스는 이거죠. 대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대선 얘기죠. 빨리 네. 안 끝나고 또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각국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국익에 따라서 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건 당연하죠. 일본은 지금 굉장히 일본도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될지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괜히 말했다가 않으니까요. 혹시라도 찍히면 그러니까요. 뒷감당을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일본은 누가 당선되더라도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등 미일 동맹을 중시해왔던 미국의 안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스가 총리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가 총리가 동맹국인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여기도 지금 주일 미군 주둔 비용 문제가 걸려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이제 높여라 이렇게 압박을 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자동차 관세 인상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바이든 후보보다는 압박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서 그럼 다 좋을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게 환태평양 정제 동반자 협정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경제 부담은 조금 낮아질 수 있겠지만 기후 정책 변화를 굉장히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지금 일본에서는 많이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네.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일본계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판매량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을 또 한번 이번에 많이 받게 된 곳이 인도예요.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 그렇죠. 부통령 후보가 네. 인도 어머니가 네네. 인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인도에서는 은근히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도 정부 측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외교적 관계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견제하는데 인도가 굉장히 미국 측에서는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유럽 쪽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거기는 뭐 알 것 같아요. 저도. 네. 네, 지금 바이든 후보 됐으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프랑스는 특히나 바이든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에어버스에 대해서 불법 보조금 문제를 맞아요. 이제 문제 삼아서 지금 보복관세를 부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8개월 동안 미국의 프랑스 와인 수입이 35% 떨어지고 오. 굉장히 보복관세로 인한 출혈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는 이제 내심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바라고 있고요. 존슨 영국 총리는 영국의 트럼프가 별명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긴밀한 관계를 쌓았다 뭐 그래도 뭐 하지만 뒤에서 뒷담화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정책에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국 정치인, 외교관, 국민들은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양국 관계가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아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면 미국 정부가 영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유럽연합과의 유럽과, 관계를 더 강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 정부는 결과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거짓말. 왜냐하면 어차피 누구나 우리를 다 싫어해. 약간 에이, 거짓말. 트럼프 지금. 대통령 재선되면 제일 좋아할 국가 중에 하나가 네. 러시아인 것 같은데. 아무튼 겉으로는 지금 우리는 전혀 뭐, 네. 뭐 누가 되든 상관이 없다. 뭐 양국 관계를 뭐 이렇게 가깝게 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모습을 겉으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있었어요. 블룸버그 통신인가 어딘가에서 그랬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제일 좋아할 네. 새 국가 지도자가 네. 어딘지 감이 오네요. 시진핑, 네.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네.
김정은 위원장. 네. 이렇게 3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은 뭐 아무래도 트럼프 재선을 원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해줬죠. 네. 이스라엘하고 아랍 국가들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 지도자들이 뭐 대선일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모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뭐 공개적으로 이미 나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란은 핵합의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도 또 트럼프가 한 분 계시잖아요. 브라질의 트럼프 보우소나루 대통령. 이분도 일찌감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는데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가 승리하면 환경이라든가 인권 문제를 이제 문제 삼아서 보우소나루 정부에 대한 압박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마존도 그렇고요.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브라질에도. 그래서 양국 관계가 좀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쿠바 정부 그리고 또 쿠바 정부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게 오바마 행정부 때 굉장히 경제 제재도 많이 완화되고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또 완전 반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들 그냥 뭐 아주 그냥 국익에 따라서 본인들의 국익을 막 머릿속으로 굴려가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뭐 하여튼 누가 되든 이 차기 미국 대통령, 일본 같은 경우는 스가 총리가 이제 정상회담을 아무래도 추진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언제 그럼 가야 되나 이걸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미국을 외교의 축으로 삼겠다라고 뭐 스가 총리가 뭐 취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선 결과를 단언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정식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뭐 연내 뭐 바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 국무부가 다시 외교의 주도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국무부의 입김이 세지면 미국은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비공식 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고수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4년 전에 다들 트럼프 대통령이 질 것이다. 트럼프 후보가 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스가 관방장관이 개표에 앞서서 트럼프 진영에 미리 접촉을 해야 된다라고 실무진에게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가 굉장히 일찍 달려가서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례적인 스타일이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뭐 미리 다져놓은 게 있으니까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바이든 후보가 되면 아무래도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스트리아 총격 테러 사건 이 용의자가 IS에 가담하려던 20대 청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2일 저녁에 발생을 했었죠. 이제 사살된 용의자인데요. 이 용의자가 오스트리아와 마케도니아 이중 국적자입니다. 근데 북마케도니아에 뿌리를 둔 쿠주팀 페즈줄라이라고 올해 20살 된 청년으로 밝혀졌어요. 이 용의자는 IS에 가담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여행을 가려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에 테러 단체에 가담을 하려고 했을 때 처벌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 4월에 징역 22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소년범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2019년 12월에 석방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급진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소년범들에게 이제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실시를 하는데 그때 좀 일부러 유화적인 태도를 많이 보였던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는데 IS에 왜 가려고 했는가 그거를 설명을 했는데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어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기가 스스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싶고 그래서 IS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고 싶어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변호사의 설명으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은 아프간 카불로 가려고 했는데 입국에 필요한 비자가 없어서 실패를 해서요. 시리아로 가려다가 했는데 그때 적발이 돼서 지금 감옥에 갔다가 석방이 됐는데 이번에 이 테러를 지금 저지르게 됐습니다. IS는 우리가 배우다 이렇게 자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사가 빈에서 테러를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 지금 계속
무차별 테러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테러 방지법을 우리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유럽 각국에서 지금 계속 계속 벌어지고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영국도 지금 테러 경계 수위를 지금 높여야 된다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디마이오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유럽 국가가 안보 수위를 다 높여야 된다라면서 구체적으로 모스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불법 이주민 유입을 규제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을 내놨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미국의 테러 방지법처럼 유럽연합 전체를 보고하라는 구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만간 다른 국가의 외무장관들과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테러 방지법이 9.11 테러 이후에 도입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 아주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사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인권이라든가 사생활 침해는 뭐 동반될 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한데 지금 유럽에서 너무나 이런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 보니까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도 사생활 보호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인데도 안면인식 AI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정도예요? 심각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탈리아 외무장관의 입에서 테러 방지법 같은 것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쩜 이렇게 딱 어울리는 곡인지 모르겠습니다. 양키스의 정말 전설적인 선수 요기 베라도 이런 말을 했었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레니 크라비츠의 노래입니다. 이브닝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